여론 뚱탑 시간입니다. 자, 배종찬 인사이트 연구소장, 김준일 뉴스톱 수석 에디터 두 분 나오셔야 되는데 조금 늦으셔가지고요. 자, 북한 소식 한 번 더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이틀 만에 또 탄도미사일 도발을 했고요.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발사했다고 밝혔는데요. 자세한 소식은 이어진 뉴스에 계속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기종 비행거리 등 재원을 좀 분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김준일 수석 에디터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김준일입니다. 예, 저희가 좀 시간 좀 바꾸다 보니까 좀 일정이 좀 촉박해서 배종찬 소장님 아직까지 이제 올라오시고 계시니까요. 열심히 왔습니다. 예, 아유, 감사합니다. 자, 일단은 대통령 지지율 조금 얘기를 좀 구체적 수치는 이제 배종찬 오시면 또 하고요. 하락세 같아요. 약간은 하락세 같은데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지금 사실 네. 하락을 안 하면 이상한 거죠. 네. 여론이 너무 안 좋아요. 네. 뭐 가장 지금 핫한 이슈가 지금 일본과의 정상회담, 그렇죠. 그에 앞서서 강제징용 배상안의 정부 발표, 이런 것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여론 지형이 상당히 안 좋다. 네. 뭐 평가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은 굴욕 외교다, 뭐 그리고 무능했다, 네. 협상을 한 게 맞느냐,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어제 또 요미우리 신문과의 인터뷰 인터뷰가 뭐 좀 있었죠. 뒤에도 네. 얘기하겠지만은 상당히 그 내용들이 조금 너무 이제 한쪽으로 쏠린 거 아니냐 네. 우려들이 나오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주 69시간제 최대 주 69시간 노동, 그러니까 52시간제 개편안이죠. 네. 요거와 관련해서 또 이것도 여론이 많이 안 좋습니다. 사실 이거는 정부에서 MZ 세대는 좋아할 거다. 아, 예. 예, 한 몰아서 일하고 한 달 이렇게 쉬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뭔 뚱딴지 같은 소리냐, 이런 반응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여론 수렴도 없이 그러면은 관심법으로 MZ 세대가 좋아할 거라고 그럼 생각했냐. 지금 네. 어제 이제 MZ 세대 뭐 노동부 장관 만나고 지금 의견 수렴한다는데 이것도 역시 절차의 문제, 그 일방주의 뭐 이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뭐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이제 컨벤션 효과라고 하죠. 전당대회. 전당이 끝났으니까요. 그 보통은 그게 좀 지속이 됩니다. 어느 아하, 정도는 예. 지속이 되는데, 지금 김기현 대표의 광폭 행보가 지금 눈에 띄고 있는데 지금 너무 이제 지도부가 친윤 일색이다. 그래서 이제 여의도의 용산 출장소 아니냐, 이렇게 뭐 이런 비판들도 나오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보면 하여간 뭐 국민의힘 당 지지율도 안 좋고 대통령 지지율도 떨어지고 있고 뭐 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예.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 지지율도 좋지 않고요. 또 국민의힘도 좀 부정적인 평가가 좀 많아진 것 같습니다. 자, 배종찬 소장님 지금 바로 들어오셨습니다. 숨 좀 돌리시죠. 네, 알겠습니다. 예. 자, 지금 대통령 지지율 분석부터 했는데요. 예. 여러 가지 복합적 원인으로 특히 강제동원, 제3자 변제안, 또 네. 주 69시간 노동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올라갈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김준일 에디터가 말씀 주셨는데요. 자, 일단 좀 분석 좀 해주십시오. 얼마 정도 떨어졌습니까? 네, 대통령 지지율입니다. 네. 리얼미터가 실시한 조사 결과도 있는데 네. 더 최근에 RN서치가 뉴스핌에 의뢰를 받아서 지난 12일, 13일 네. 실시한 조사입니다. 또 하나 조사는 뉴시스가 국민 리서치 그룹 또 에이스 리서치에 의뢰를 한 조사인데요. 네. 이 조사 결과 소개를 해드리면 지난 3월 11일부터 13일까지 예. 실시된 조사 결과인데 지난 조사보다 긍정은 내려갔고 네. 또 부정은 올라갔습니다. 예. 40%대 초반 결과는 유지는 됐는데 네. 내려간 결과는 또 다른 조사와 다르지 않거든요. 예. 부정 평가는 올라가서도 50대 그 60%대에 가까운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조사가 이제 뉴시스 국민리서치그룹 에이스 리서치 조사인데 오늘 소개드리는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확인 가능합니다. 전반적으로 긍정은 떨어지고 부정은 올라가는 상황인데 지금 얘기한 것처럼 제3자 변제 방식, 이거에 국민 여론 다수가 굴욕 외교를 좀 판단하는 게 있다. 또 일본에 대한 우리의 또 국민 정서가 있잖아요. 그 정서가 좀 복잡한다는 걸 모르고 너무 밀어붙이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요미우리 네. 신문 보면 9면에 걸친 여러 가지 인터뷰 내용이 확 와닿지가 않기도 하고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일단 여론부터 네.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요거는 뭐 요미우리 인터뷰 전이었고 당연히 직전에, 이제 예. 한일 정상회담은 아직 반영이 안 된 건데요. 일단 뉴시스, 아까 전에 배종찬 소장님이 소개하셨던 뉴시스 국민 리서치 그룹 에이스 리서치가 조사한 거에 따르면은 강제징용 제3자 변제 방식에 대한 여론은 네. 굴욕 외교다라는 게 55.9.
그리고 미래지향 한일 관계로 위한 결단이다 39.7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RM서치 뉴스핌 아까 그 조사에서는 제3자 변제안 찬반 여부에 대해서 찬성 32.2, 반대 59.7. 그리고 한국 갤럽도 조사를 했는데요. 네.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배상안 평가에 대해서 찬성 35, 반대 59. 그리고 뉴스토마토, 미디어토마토도 1,033명을 대상으로 6일에서 8일까지 조사를 했는데 과거를 극복하고 미래로 나아가는 조치가 41.9, 과거사를 외면한 굴욕적 조치가 51.1, 잘 모름 7 이렇게 해서 대체로 조금 보면은 차이는 있지만 네. 제가 느끼기에는 대통령 지지율 추세랑 또 비슷한 것 같아요. 거의 비슷합니다. 예.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됐고 55에서 60 정도가 부정평가 그리고 한 35에서 40 초반 정도가 네. 긍정평가라고 긍정이고. 본다라면은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아까 전에 배종찬 소장님이 이제 소개를 해주셨는데 예를 들면은 RM서치 뉴스핀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는 40.6인데 이번 네. 주에는 36.1이거든요. 그렇죠. 36.1이 지금 여기에 방금 나왔던 맞아 떨어지는데. 딱 그 미래지향 네. 요거하고 거의 그러니까 동조화가 굉장히 강하게 되고 있다. 이거에 대해서 뭐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같이 가는 거예요. 지지율대로 지금 판단하는 건데, 그렇다면 사실은 그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 지지율대로 가는 거라면 뭐 어쩔 수 없는 거 아닌가 싶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두 가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네. 지난 8일, 9일 실시되어 있는 한국 갤럽 결과를 보면 네. 결국 이게 오므라이스 외교나 돈가스 외교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죠. 물론 맛은 있습니다. 하지만 있죠. 예. 그 맛과 또 우리 국민들의 감정은 전혀 다른 차원이거든요. 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일본하고는 극복하지 못하는 문제가 우리는 과거사를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36년을 당했어요.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는 김자진 장군과 네. 홍범도 장군이 우리의 상징적인 영웅이에요. 그렇죠. 이순신 장군의 부산포 해전에서 왜군을 격침했을 때 외선을 격침했을 때 우리 모두 환호했어요. 네. 근데 그 마음이 바뀔 수는 없는 겁니다. 자꾸 그 마음을 바꾸려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이 갤럽 조사에서 일본 정부가 기시다 정부죠. 네. 식민 지배 등 과거사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고 생각하냐 물어봤더니 그렇게 반성하고 있다가 8%밖에 안 돼요. 반성하지 않는다. 네, 이거는 극복이 안 되는데 방금 전에 우리 김준일 대표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걸 지적을 하셨어요. 네. 무슨 말씀이냐면은 그럼 이런 여론을 모를까? 모른다면 그 이상하잖아요. 그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이 핵심이에요. 예. 그래서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리 외교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아니라더라도 김성한 안보실장과 김태호 안보차장은 외교 전문가예요. 그렇죠. 손꼽히는 전문가고 예. 특히 이제 김성한 실장은 이명박 정부에서 외교 차관까지 하면서 외무 실무까지 알고 있거든요. 외교 실무까지. 근데 이거 같아요. 그러니까 보수층은 안 무너질 거야. 이걸 믿고 질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 질렀다. 예. 그러니까 또 그게 수치상 확인되는 게 확인되는 게 또 수치도 그대로. 요걸 말씀드릴게요. 예. 일제 강제동원 피해 제3자 변제 방안 네. 한일 관계와 국익을 위해서 찬성한다가 한국 갤럽 조사입니다. 35%.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율만큼은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다른 조사를 보더라도 보수나 60대 70대 이상 그리고 TK나 PK 무당층에서는 안 무너져요. 그러니까 어차피 정부 임기 내에 일본에 대해서는 여하튼 이런 시도를 할 생각이었다면 지금 하자. 지금 하자. 무너지지 않을 국민의힘 때. 전당대회가 끝나고 난 그 시점쯤에 하자. 이 판단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 판단 안 하고 아무 생각 없이 외교를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조사에서도 대통령 거의 긍부정 평가 비슷하게 일본의 사과 없이는 배상 대해서 반대한다. 이게 59%라서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왜 그랬을까는 저는 미국과의 관계도 있고 그렇죠. 또 보수층은 무너지지 않으니까 뭐 이런 여론이 반발 여론이 들끓을 것은 덜불처럼 퍼질 것은 예상했겠지만 그냥 가보자. 자, 그 얘기 중에 하나가 우리 정부가 이제 반컵을 채웠으니까 일본에서 반컵을 채워달라라고 했는데 엉뚱한 얘기를 했어요. 강제동원 없었다 얘기하면서 하는데 이제 이렇게 만약에 정상회담까지 또 다른 얘기가 안 나온다면 지금 이 여론조사도 무너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국민들 화가 나는 부분도 이게 있을 것 조금 같은데요. 이제 왜 안 무너지나 네. 왜 안 떨어지나를 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진보 진영에는 노무현 트라우마가 있다면은
보수 진영에는 박근혜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노무현을 지키지 못했다라는 어떤 죄책감들이 이제 민주당 지지자들 진보 진영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맨날 누구를 지킨다고 그래요. 민주당 지지자들 예. 조국도 지키고 윤미향도 지키고 예. 문재인도 지키고 지금 이재명도 지키는 게 이제 어떤 트라우마의 연장선이라고 보면 되는데 네. 박근혜 트라우마는 뭐냐면은 탄핵 당할 사유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탄핵을 우리가 섣불리 지지율이 빠지고 찬성을 하면서 아하. 우리의 보수 정권이 날아갔다라는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지지율이 더 빠지는 거는 우리가 막아줘야 된다. 이거가 이제 전체적으로 이 보수 열성 지지들한테 있는 게 이 콘크리트처럼 지금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더 안 빠질 것 같습니다. 더 빠지진 않을 더 것이다. 빠지지 않는 건데 예. 어제 이제 요미우리 인터뷰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네. 같아요. 그건 이제 한일 정상회담 오늘 예측까지 좀 해보면은 어제 요미우리 그 9개면에 요미우리 이제 사장까지 와가지고 이제 인터뷰를 했거든요. 네네. 9개면에 걸쳐서 이제 1면부터 해서 나갔는데 저는 좀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 충격을 받았다. 예, 충격을 많이 받은 이유가 네. 뭐냐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한일 관계 개선의 의지 이런 거는 뭐 이제 대통령의 어떤 철학이니까 뭐 그럴 수 있다라고 봤는데 그 내용 하나 하나가 정확하게 일본이 원하는 답만 하고 우리의 입장이라는 거 한국에서 우려하는 내용에 대해서 전혀 들어가지 않았어요. 예를 들면은 일본의 반경 능력 보유 이거에 그렇죠. 대해서 일본 상공으로 열도 상공으로 지금 북한 미사일이 지나가고 있으니 충분히 이해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걸 립서비스로 나올 수 있습니다. 나올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그 뒤에 대통령이라면 붙여줘야 되는 게 하지만은 한국과 주변 국가들은 일본의 군사 대국화를 우려하고 있다. 그렇죠. 그리고 선제적으로 이렇게 타격하는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하고 있다. 그러니 일본에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야 된다라는 정도는 해줘야지 이게 밸런스가 맞는 거거든요. 그렇죠. 밸런스가. 예. 그런데 이거는 일본인인가? 약간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일본 얘기만 다 오케이. 다 니네 입장 이해해. 이렇게 하는 거는 이거는 외교가 아니죠. 외교가 아니고 예. 그래서 이제 이 중립적인 의미에서 그러니까 친일이다 반일이다 그러니까 친일 매국노 이런 뭐 이제 감정적인 어휘가 아니라 이를테면은 한국에 친미파도 있고 친중파도 있고 친러파도 있잖아요. 그렇죠. 친일파도 있거든요. 뭐 있을 수 있, 당연히 있을 수 당연히 있죠. 있을 수 있어요. 저도 예. 이제 일본의 관객에서는 옛날부터 굉장히 강하게 주장했던 사람인데 중요한 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친미파에도 그러니까 수위가 여러 가지입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미국하고 굉장히 강하게 그러니까 유대를 해야 되고 하지만은 우리가 할 말은 해야 된다라고 그렇죠. 예. 하는 친미파가 있고 관계가 중요하니까 미국 말은 다 들어야 돼. 네. 무조건 들어야 되라는 친미파가 강성 친미파가 있거든요. 네.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강성 친일파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강성이다. 그러니까 일본과의 외교 복원과 이 우호 관계만 있으면은 이게 모든 문제가 해결되니까 일본 얘기를 다 수긍해 줘야 된다 정도의 수준의 강성 친일 기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국내에서 이게 참 먹힐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불가역적으로 내가 이 배상권 이거 구상권도 청구 안 하고 한일 강제징용 해결하겠다고 하는데 그거는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이고 네. 이거는 굉장히 나중에도 크게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사안인 것 같습니다. 그 요미우리 신문에 이어서 잠깐만요. 네. 아사히 신문이나 마이니치 신문, 니혼게이자 신문과도 인터뷰를 했었어요. 오늘 지금 다 보도가 됐습니다. 네네. 여기서도 어떤 얘기 다시 있었냐면 기시다 총리하고 수시로 의사소통을 희망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면서 아마 우리 모르는 사이에 이전에 일본 많은 신문하고 인터뷰를 했던 걸로 그러니까 보입니다. 예. 이게 일본이라는 나라를 좀 잘 알아야 될 것 네. 같아요. 감정적으로 어떻게 일본이 용서가 됩니까? 절대로 용서를 할 수가 없죠. 가해국이고 그렇죠. 또 그리고 우리에게 저질렀던 만행을 생각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죠. 그거는 뭐 두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근데 이 성격을 조금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준일 대표님의 말씀이 100번 지당한 말씀인데 요미우리 신문이 어떤 신문이겠습니까? 일본 우익을 상징하는 신문이에요. 신문이죠. 예. 산케이도 그렇고 산케이는 예. 더 심한데 산케이하고는 인터뷰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산케이는 뭐 안 봐도 비디오일 것 같고 네. 그런데 이제 요미우리 신문도 그런 질문들만 쪽쪽 뽑아서 대통령에게 물어봤겠죠.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도 요미우리 신문이 일본에서 그래도 부수가 많아요. 이 요미우리 자이언츠를 소유하고 있는 네. 기업이기 때문에 미디어 기업이기 때문에 일본 내에서도 상당히 그 독자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쪽쪽 뽑아서 올렸을 테고 아사히 신문이나
니온 게이자이나 마이니치는 조금 결이 달라요. 네. 그러니까 이러신 분들은 아마도 한일 관계의 입장에서 뭐 안보나 이런 한미일 군사 이 공조 입장에서 아마 또 시각을 가지고서 봤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그래도 좀 비교적 그래도 객관적인 신문은 아사히 신문일 테고요.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일본이 그럼 왜 이럴까? 우리 국민들이 뻔뻔해도 너무 뻔뻔하다. 하야시 마스요사 같은 경우에는 외무상이죠. 네. 강제징용 그런 게 있었나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게 일본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게 뭐하러 일본을 이해해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만 존재하는 건 아니니까 국제사회에 4월 달에 선거가 있어요. 일본 선거.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일본의 이 지도자들도 선거를 앞두고 지지율을 좀 끌어올려야 되면은 한국을 때려요. 네. 때리는데 그 대표적인 인물이 고인이 된 아베고 네. 지금 기시다도 지지율이 생각보다 높지 않으니까 지금 NHK가 10일부터 12일 실시한 조사에서 이 기시다 내각의 이 평가가 41%로 40%대로 올라갔거든요. 네. 그러니까 4월 선거가 아주 중요할 수밖에 없는 기시다로서는 지금 여하튼 간에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뭔가를 좀 뽑아내려고 하는 거죠. 한국 우리 그렇죠. 관계에서. 그러니까 예. 그 부분도 우리 국민들은 이해를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출국을 하죠. 윤석열 대통령이. 네. 그래서 저녁을 2번 먹고 뭐 오므라이스 외교다 뭐 돈까스 외교다 그러는데 단무지 외교다 뭐 닭강 외교다. 단무지는 왜요? 닭강. 아 닭공항이요. 네, 예. 닭강 이야기 나오는데 네. 근데 저는 그걸 떠나서 이거 시간이 좀 걸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일본만의 이슈는 아니다. 왜? 미국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아까 이제 이 김준일 대표께서 말씀하신 4월 26일 우리가 미국을 국빈 방문했을 때 IRA나 또 이 가드레일 조항, 독소 조항이거든요. 네. 중국에 투자한 것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낼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미국이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 네. 그런 일련의 과정을 좀 더 봐야 되겠죠. 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정상회담도 하고 하는데 앞으로 이제 뭐 대통령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지지율이 뭐 1% 0% 나와도 바로 잡을 건 바로 잡겠다라고 하면서 당장 여론 좋지는 않지만 끝까지 추진하겠다라는 뜻을 밝힌 걸로 보이고 외교 일정 있잖아요. 한미 정상회담 있고 G7도 있습니다. 쭉쭉쭉 하면 좀 뭔가 좋게 바뀔 가능성이 있을까요? 뭐 저는 큰 기대를 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봅니다만은 그 뭐 대통령의 능력에 달렸죠. 그러니까 네. 이게 친일이냐 반일이냐 이런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얼마나 유능하냐 무능하냐 저는 이렇게 봐야 된다고 보는데 네. 이 유능과 무능의 관점이 일반 국민들하고 대통령하고 다른 것 같아요. 아하. 아까 얘기했듯이 예. 관계 그 자체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일본과의 관계, 미국과의 관계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유지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본다라면은 이게 이제 한미의 안보 동맹이잖아요. 그렇다고 본다라면 미국한테 가서 한미 정상회담 하는데 IRA 아니면은 이제 반도체법 이 우리 기업이 받는 불이익도 미국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니까 이거에 네. 대해서 제대로 목소리를 낼 수 있을지 실리를 챙겨올지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불안감이 엄습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이 협상력이 정말 떨어진다라고 보는 게 애초에 이제 김대중 오부치 선언처럼 이제 윤석열 기시다 선언, 공동선언 이런 것들을 추진해 보겠다라고 우리 외교부가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어저께 공동선언 없다고 또 발표했어요. 그렇죠. 이 짧은 기간에 이 문구 조정하는 게 난항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난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뱉어냈으면 입에 뱉어냈으면 해내는 게 해내야 그게 되는데. 능력이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그 능력이 없는 거예요. 무능하거나 아니면 우리 패를 다 깠기 때문에 다 보여줬기 때문에 저쪽에서는 이 얘기를 들을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외교를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정말 일본과의 관계에선 너무 좋고 중요한데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맞는 것이냐. 정말 그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어떤 전체적인 외교 역량에 대해서 물음표가 지금 좀 더 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네. 짧게. 그러니까 뭐 짧게 말씀드리면 네. 국민 여론상으로는 납득 안 될 거예요. 저도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제 기시다 총리가 뭔가 일본 국민들의 여론을 좀 거스르면서 우리 과거사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좀 흡족하게 해줄 수 있는 발언이 나올 수 있을까? 당장 나오긴 힘들어요. 왜냐하면 4월 선거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네. 이제 선거 끝나고 G7 정상회의가 이 기시다의 고향인 이제 히로시마에서 열리는데 그때 네. 이제 한미일 정상회담이 미정인데 되고 그러면은 지금 7월에서 한 9월 사이에 기시다 총리가 방한 가능성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8월 달에 우리 강복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점에서는 와서 뭐 통제란 반성까지는 안 하더라도 저질렀던 과거사에 대해서
선량한 양심을 가지고 반성하고 있다. 그런 발언이 나올 가능성도 좀 열어둘 필요는 있겠죠. 시간표상으로 봐서 그렇다. 또 하나의 지지율 좀 하락의 원인 중에 하나로 꼽히는 게 주최대 69시간 노동제 추진인데 이게 지금 사실은 다 들어보고 MZ세대 의견 들어보고 했다고 했는데 지금 결국 보니까 안 들어본 것 같아요. 들어보니까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여론을 다시 보고 판단하겠다는데 실제로는 좀 폐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결국 2030의 어떤 의식, 그 지지율 그게 큰 건가요? 그러니까 세 가지를 얘기를 할게요. 자, 대통령은 옳다고 생각하는 거는 지지율 보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한일 정상회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굴욕적이라고 평가받을 정도로 했잖아요. 그럼 이것도 옳다고 생각하면은 철회하지 않고 가야죠. 왜 이거는 갑자기 2030 지지율 확 빠지니까 갑자기 전면 재검토까지 시사하는 발언을 이렇게 하는지.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이게 말이 바뀐다라는 거 하나. 두 번째는 의견 수렴을 안 한 게 아니에요.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0월에서 11월에 조사를 했어요. 15세에서 34세 700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일주일에 적절한 노동시간이 얼마냐라고 물어보니까 42.28시간이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자, 42.28시간이면은 8시간씩 8, 5, 40 주 5일 근무하고 내가 2시간 정도 야근할 의사는 있다.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MZ세대의 생각이었어요. 그리고 여론조사 다 해놓고 갑자기 주 69시간을 발표를 한 거예요. 그리고 미래 노동시장 연구에서 이게 나온 아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주 69시간을 얘기한 건 아니에요. 이거는 정부가 만든 거거든요. 그쪽에서는 이제 노동 유연성을 해야 된다. 70년이나 이어진 주 단위 노동시간 제한은 이거는 지금 현대 맞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자기들이 의견 청취까지 다 해놓고 노동부가 갑자기 69시간입니다. 이렇게 발표를 해놓고 이게 지금 와서 의견 수렴을 하겠다라는 것도 웃기고 자, 또 하나는 이제 이런 겁니다. 이 대통령이 결단해가지고 휙휙 뒤집혀요. 이게 그러니까 정책적인 안정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이를테면 만 5세 입학 예전에 초등학교 입학 같은 경우에도 그 교육부 장관이 발표하고 얘기하다가 야 안 돼 하니까 뒤집히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정책적인 의사결정이나 이 발표하는 이런 것들이 주먹구구식이고 모든 게 다 대통령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하고 아니면 아니고. 근데 그거에 일관성도 없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총체적 어떤 정책 난맥상을 지금 보여주는 거니까 여론이 이렇게 안 좋은 겁니다. 안 좋은 그러니까. 것이다. 그런 것들을 알고 있으니까. 배종사님 그런 질문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MZ세대를 정확하게 이해 못하는 거 아니냐. 그 지금 취지는 69시간을 주되 뭐 연단위, 월단위, 주단위 다 해가지고 할 때 하고 쉴 때 쉰다. 이런 거를 생각하고 이제 만든 아닌데 요새 노동 현장에서 젊은이들이 저도 뭐 회사 있지만 근데 그만 한 2시간 일했으니까 2시간 놀게요. 이런 얘기 하는 분들이 별로 없지 않나요? 아이고 어려운 일이죠. 뭐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라고는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MZ세대 상황을 보면 그러니까 이게 그냥 뭐 MZ세대 용어가 유행하니까 그런 걸 이해한 것처럼 하면 안 되는 거죠. 이해한 것처럼 해서 안 된다. 저는 이제 나이는 그렇지 않지만 마음만큼은 MZ세대잖아요. 이해한 것처럼 또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MZ세대 또 MZ세대의 노조가 반발을 했다. 그러니까 이른바 젊은 세대들의 게시판에서 완전히 그냥 뭐 덜불이 번졌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 뭐하냐. 그러니까 지금 69시간 제도를 가지고 유행하는 시간표가 1일 빡세게 일하고 2일 빡세게 일하고 3일 기절하고 4일 병원이고 5일 날 일어나서 빈몽사몽간에 일하다가 69시간 채우고 쓰러지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실제 이제 산재 기준도 64시간인가 그렇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이걸 우리 방송을 듣기만 했더라도 YTN 뉴스킹만 들었으라도 아무 일이 없었을 텐데 생각했는데 수기 과정이죠. 결국에는 공론이라는 것도 잘못 적용되면 상당히 난감할 상황이겠지만 수기 과정은 필요하거든요. 어떤 식으로든 전문가에게 묻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미래 노동시장 연구에만 들어볼 게 아니라 독일이 얼마나 멋집니까? 48시간의 탄력 시간제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업종이나 또 연령대도 중요한 것이지만 또 지역에 따라서 산업의 섹터별로 다 이 근로시간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IT나 이게 획일적으로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항상 우리 시간에는 대안을 말씀드리는데 저는 이걸 더 멋있게 워라벨 50, 워라벨 50를 만들어라. 50? 워라벨 50을 해서 마이너스 10 플러스 10 해서 좀 적게 일할 때 그런 업종 분야나 시기에는 또 시즌도 달라질 수 있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렇죠. 그럴 때는 40시간.
좀 바짝 일할 수 있을 때는 60시간. 원더풀하게 돈을 더 50 주고. 플러스 마이너스 그렇죠. 10. 그래서 예. 이른바 워라벨 50. 이게 뉴스톱 홈페이지에 나올 수도 있겠네요. 그죠? 뉴스톱 뉴스킹입니다. 예. 아니 뉴스톱. 뉴스톱 홈페이지. 요거를 예. 제가 조금만 더 데이터를 좀 말씀드릴게요. 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지난 1월에 발간을 했는데 2022년 게임 산업 종사자 노동환경 실태 조사라고 네. 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게임 업계 얘기를 계속했어요. 계속 그 유연 얘기를 근무. 했습니다. 맞아요. 예. 그러면 여기에서 이미 발표가 난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게임 업계에서는 크런치 모드로 갑니다. 쥐어짜기 모드로 했을 때 게임 개발했을 때는 야근도 해야 되고 판교 오징어배 이런 예, 얘기. 그러면은 크런치 모드일 때 얼마나 일을 했느냐 보면은 평균 60시간이에요, 주.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69시간은 도대체 어떻게 나온 건가요? 제가 말하는 거. 이게 정말 많이 해도 60시간인데. 정말 많이 해도 60시간이라는 거예요. 네. 더 하면은 안 되니까 여기에서도 웬만하게 쥐어짰지만 안 되니까 네. 69시간까지 안 간 거거든요. 평균이. 물론 더 한 데도 있겠지만 평균이 60시간이 주 60시간이라는 거는 이게 그러니까 근무로 보면 아침 9시에 출근해서 밤 11시 반에 퇴근 주 5일하고 토요일까지 오전 근무하면은 이제 나머지 이게 주 69시간이거든요. 이게. 69시간이 6일 기준이에요. 6일. 6일 기준이에요. 뭐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거의 불가능한 이제 그런 건데 이게 현실성이 굉장히 떨어진다라는 거고 지금 연차 소진율이 작년 기준으로 58%입니다. 예, 이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60%도 못 써요. 네. 지금 있는 연차도 못 쓰는데 한 달 제주도 휴가 가라? 그럼 바로 책상 빼죠. 바로 내 책상 빠지는 거를 우려를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반대국부는 그렇죠. 기업들이 노력 계도하겠다라는 건데 예를 들면은 연차 휴가를 지금의 3배, 4배로 지급하는 거를 법으로 강제하든지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는 쉬게 할 거 아닙니까? 네. 기업들이 그런 정도의 상호 호혜 조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당연히 반발을 하죠. 그러면. 반발이 많은 네. 것이다. 현실성이 없다. 요 하나 좀 전에 우리 김준일 대표께서 수석 에디터가 말씀을 하시긴 했지만 그런 부분도 좀 논란이 되는 것 같아요. 총리는 아침에 한다 했다가 대통령이 하지만 안 한다고 하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양새거든요. 지난번에 그 뭐 5세 입학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들도 문제가 크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정책 일관성 그리고 어떤 당정 뭐 이런 데 당정대 이런 데서의 어떤 조율 이런 것들이 굉장히 혼란스럽다라는 네. 거잖아요. 주 52시간제 개편과 관련해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작년 6월에 노동부 장관이 대통령한테 보고를 하고 나와가지고 주 52시간제 개편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대통령이 다음날 도어 스태핑해서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고 뒤집어 버렸어요. 예. 그거를. 물론 대통령이 착각할 수도 있고 하지만은 이게 이 정부의 정책적 난맥상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저는 이게 왜 강제징용 배상안으로 나라가 이 난리일 때 왜 이거를 기습적으로 이렇게 발표를 했는지도 의문이에요. 이게 워낙 논란이 되니까 좀 묻어가려고 한 거 아닌가. 묻어가려고, 이게 예. 제 느낌으로는 예. 비 굉장히 많이 오면은 공장들이 5페소 이렇게 다 흘려버리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이게. 그러면서 의견 수렴도 제대로 안 돼 있고 의견 수렴 했는데 그거 다 무시하고. 그러니까 이거 그리고 대통령한테 보고했는데 그러니까 대통령은 이런 썰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잘 이해를 못했대요. 이거를. 이해를 그러니까 못했다고요? 그리고 노동부가 69시간이라는 것보다는 이게 얼마나 잘 이제 뭐 미래로 발전되는지 이게 긍정적인 것만 주로 얘기를 하고 69시간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작용에 대해서는 축소해서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이제 보고도 안 되고 그래서 대통령실의 행정관들이 이게 문제가 있다. MZ 세대 행정관들이 이게 심각하다라고 보고를 하니까 대통령이 이걸 뒤집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이런 식의 지금 그 정책 조율 능력을 가지고 글쎄 와, 다 나라를 진짜 믿고 맡길 수 있는지 굉장히 의문이에요, 예. 진짜. 짧게만 말씀드리면은 이제 소통이거든요. 얼마만큼 이런 내용에 대해서 수기를 할 수가 있고 또 관련된 데이터를 가지고 아주 근거 있게 가감 없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바로 직언할 수 있는 누군가가 있냐. 실제 이제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의 네. 사례가 가장 좋은 사례인데 밖으로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의 이름은 데이비드 엑셀로드입니다. 이 미국 정치사에 정말 유례가 없을 정도로 데이터 분석의 최고 전문가거든요. 네. 뭐 상원 의원 시절부터 오바마호에 합류를 했었고 램 임마누엘과 함께 이제 오바마 대통령을 만들어냈던 사람인데 매일 데이터를 줘요. 데이터를 오바마 대통령한테 보라. 이 예. 현안이 예. 이 이슈에 대한 내용 당신의 지지율은 이거다. 지금 네. 청와대 직제 상황이 국정상황실장도 있고 강성규 시민사회수석도 있지만 정말 제대로 된 이 국민소통 수석이 없어요. 아하. 제대로 된 데이터를 다룰 수 있는 그냥 네. 홍보수석 말고요. 데이터를 대변인 다룰 수 말고요. 있는, 네. 이걸 가감 없이
대통령의 지금 주장과는 배치된다 하더라도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걸 바로 전달해 줄 수 있는 그 누군가가 있어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자, 여야 상황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김기현 지도부 출범했는데 좀 전에 말씀처럼 예. 컨벤션 효과는 그렇게 크진 않은 것 같아요. 지금 보면. 그렇죠. 왜냐하면 컨벤션이 아니라 이미 이제 윤벤션이죠. 아, 윤배현. 윤벤션이기 때문에 뭐 김벤션으로 일어날 아. 큰 파장이나 큰 변화는 없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여론도 그런 것이 네. 아까 소개해드렸던 RN서치와 뉴스피임 조사에서 이제 김기현 대표의 대중적 국민적 지지를 물어봤는데 네. 지지를 받기 어려울 것이다가 36.4%, 아하. 국민의 지지를 받을 것이다가 30.8%인데 이건 대체적으로 뭐 국민의힘 지지층 여론 정도로 봐야 되겠죠. 그렇게 그런데 보면 이제 될 중요한 것 건 같네요. 예. 대통령실과의 관계입니다. 상당히 대등하게 앞으로 상호 균형을 유지하겠다라고 이제 김기현 대표가 이야기했지만 상호 대등한 관계가 될 것 같냐? 20.9%. 네. 대통령실 의견을 따르게 될 것이다가 59.7이니까 거의 60%로 압도적입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결국 이번 전당대회가 윤심 전당대회였다라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지금 김기현 대표가 선출되고 새롭게 하더라도 국민의힘이 뭐 올라가거나 이런 건 없는 것 같은데 어제 여야 당대표끼리는 만났잖아요. 이거는 좀 플러스 요인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플러스 그러니까 마이너스 요인은 아닌데 네. 이게 그렇다고 뭐 지지율에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게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가 지금 뭐 연포탕 그래서 네. 연대포용 탕평을 하면서 이제 광폭 행보를 하고 있잖아요. 네. 어저께 이명박 대통령도 만나고 그래서 이재명 대표를 만난 거는 의미가 있다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대통령실에서도 아무도 원내대표 민주당 원내대표나 대표를 안 만나고 있는 상황에서 손을 내밀었다라는 네. 거 하는 거는 이제 의미가 있기는 한데 다만 이게 이제 이재명을 여당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이재명 대표를 바라보는 시각은 곧 감옥 갈 사람 이게 예, 이제 예. 지배적인 정서예요. 그렇죠. 진짜로. 네. 그렇다 보니까 이거는 그냥 제스처에 그쳤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이재명 대표도 사실은 이제 내후 외환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안팎으로.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서로 도움이 되는 그러니까 광폭 행보 그리고 협치의 어떤 민생을 생각하는 이미지로 이제 도움이 되기 위해서 만난 건데 결국은 이게 후속 조치라는 게 있을 것인가에 후속 조치가 대해서 있을 것인가? 예, 딱히 예. 이제 어떤 정책 관련해서 이제 정례로 만나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좀 비슷한 게 나왔는데 별로 기대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노동시간 이거 개편한 거 관련해서도 정부 여당에서 전혀 민주당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거든요. 네.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법을 통과시키려면은 민주당 협조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딱 그 느낌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민주당이 발목 잡아서 안 했다. 그러니까 다음 총선에서 우리한테 몰표를 주십시오. 아. 이런 전략으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네. 실제로 그러니까 3대 개혁안에 관련해서 협치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회의적이라고 봅니다. 자, 민주당 얘기를 좀 해보면 민주당도 상황은 좋지가 않아요. 이재명 그렇습니다. 대표 네. 사태로 나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지지율이 좀 올라갔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일단 이걸 우리가 이제 3차원 분석을 해보면 불안하죠. 민주당은 지금 지지율도 그렇고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도 그렇고 검찰 수사를 계속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결국 당은 제일 좋은 게 안정이거든요. 근데 안 시리즈로 이제 안, 3차원 네. 분석을 해보면 불안한데 그럼 대안이 있느냐? 예. 대안이 없어요. 아하. 미국에 있는 뭐 이낙연 전 대표가 뭐 5월에 오느냐 뭐 7월에 오느냐 뭐 당에서 체포 동의안 찬성한 사람들은 또 수박 이야기가 나오지만 네. 이낙연 전 대표는 그럴 거예요. 잘 모릅니다. 전 그냥 뉴욕에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뭔가 어떤 대안이 있느냐 대안이 없어요. 그리고 민주당 지지층들을 대상으로 해서 자기 대선 후보 물어보면 아직도 이재명 대표가 압도적이에요. 압도적이죠. 그러니까 네. 마지막으로는 어떤 상황이 되냐면 지금 당에서 계속 목소리는 나오는데 뭔가 변화될 상황을 못 받으니까 이제 마지막 안 미안이 되는 거죠. 아, 미안이야. 그 마지막 아닙니까? 미안이가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마음은 미안한데 예. 뭔가 바꿀 수 있느냐 하면은 바꿀 수 있는 뭐가 대안도 없어요. 없으니까 그러니까 또 미안한 거네 그냥. 그럼 어떻게 예. 바꿀까? 그러면은 뭐 대표직을 내려오면 되는데 그러기에는 또 단단한 지지층들이 내부에 있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불안, 대안, 미안. 안안안이 되는 거죠. 자, 그 상황에서 또 혁신이가
당원 80조 이것도 삭제하겠다 검토를 한다고 하거든요. 이게 삭제하게 되면 또 반발이 또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 짓을 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당대표의 거취 네. 문제는 당원으로 인해서 지금 불거지는 게 아니라 그리고 당원으로 꼭 뭐 쫓아내고 안 쫓아내고 아니라 이재명 대표가 얼마나 지금 당의 혁신에 대해서 그리고 사법 리스크라는 것에 대해서 대안을 낼 수 있는지 여기에 달려 있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하면은 꼼수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꼼수로 봐도 보인다. 꼼수로 예. 보여. 이재명을 위해서 법도 고치고 당원도 고치고 막 이런 것처럼 비춰지면 안 돼요. 민주당은. 왜 지금 원래 야당은 반사 이익으로 먹고 사는 정당이에요. 뭐가 됐든 뭐 정책적 그렇죠. 수단이 없으니까 그러면 반사 이익을 살려야 되는데 왜 이런 짓을 하나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네. 지금 그 정부 비판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참 답답합니다 개인적으로 진짜. 자 마지막으로 이 네네.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예. 친명계 입장에서는 이재명 사퇴하면 총선 망한다라는 기류가 있는 것 같고 네네. 또 비명계 이른바 비명계들은 이재명 사퇴해야지 내가 당선될 수 있다 이런 기류가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네. 저러지도 못하는 거죠. 그럼 어느 게 답이냐면 네. 확실한 답이 없어요. 답이 없다. 그러니까 얼핏 생각하면은 오히려 국민의힘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이재명 대표가 내려오고 다른 누군가 가정하면은 뭐 만약에 정세균 전 총리 같은 사람이 와서 관리형 비대위 체제를 구성을 한다면 오히려 민주당의 지지율은 올라가고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판이 비등하면서 총선을 가져갈 것이다. 네. 그리고 그러고 나서 사법적인 부담을 해소하고 난 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돌아온다면 네. 훨씬 더 민주당의 보탬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판단하는데 그렇게 될지 지지율이 그렇게 돌아갈지 안 돌아갈지 모르거든요.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데이터상으로 분석을 해보면 불안한 곳이 대체적으로 서울 또 호남도 안전하지가 않아요. 네. 왜냐하면 호남 민심이라는 것이 최근에 뭐 5.18 관련해서도 뭔가 또 이슈가 불거지기도 했지만 행정구역상으로 호남만 있는 게 아니라 충청과 수도권에도 호남이 그렇죠. 잔뜩 있습니다. 호남적 호남 정서, 고향에서 그렇죠. 올라오신 네. 호남 정서까지 포함하면 팔도 강산 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다면 좋은 것이 제가 이야기하는 대로 이재명 대표의 거칠은 부분은 김준일 대표가 이야기한 대로 어떻게 될지 당에서 결정을 할 사항일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저는 투트랙 전략으로 가라. 이른바 삼총사 전략. 그러니까 지난번에 말씀 그렇죠. 한번 하셨습니다. 사법적인 대응은 이재명 대표가 여하튼 간에 줄기차게 해 나갈 수밖에 없는 예, 것이고 예. 그렇다면 민생하고 섞여버리면 민생이 부각이 안 되거든요. 현안이 부각 안 되는데 아니 다수당인 이 정당이 뭐 하고 있느냐 이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거든요. 그렇다면 삼총사니까 이낙연 세 전 명의 총리, 예. 정세균 전 총리, 김부겸 전 총리 예. 이 삼총사가 혁신위의 어벤져스 군단을 꾸려서 민심을 좀 추스리는 것이 한번 전략적 시도로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 총선 전략을 지금 아마 의원들도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저는 뭐 공천 TF 지금 만들었잖아요. 뭐 만들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외부에서 어떻게 비춰지는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이런 당내 분란은 민주당의 공천 문제 때문에 이게 다 불거진 거구나. 예. 그러니까 당의 혁신 어떤 이런 것들이 메시지가 나오고 어떤 뭐 제스처가 나와야 되는데 야, 저 자리 갖고 싸움하고 있네. 아하.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에요. 네. 그러니까 물론 뭐 공천을 이제 올바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어떻게 지금 다수 당으로서 그리고 다음 총선에 좀 더 이제 표를 호소할 수 있는지 당을 어떻게 혁신할지에 대해서 이 안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건 어쨌든 이재명 대표의 몫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을 몫이다. 거기에서 보여준다라고 한다라면은 네. 당 대표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사실은. 그러니까 사법 리스크 얘기를 하지만 지금 가장 여론이 안 좋았던 거는 방탄. 불체포 특권 그 이제 체포동의안 부결에 대해서 굉장히 그때 확 떨어졌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대안을 낼 수 있는지가 중요한 것 같고 이재명 대표가 조금 더 그러니까 비명계도 이제는 수면 위로 올라와서 좀 목소리를 해야 직접 된다. 내야 된다. 그래야지 이게 생산적인 논의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도 당의 혁신안에 대해서 내 안을 내서 뭐가 생각이 다르고 뭐가 같은지를 조금 이견을 좁힐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론 똥탑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김준일 수석 에디터, 배종찬 소장님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